2024년도 기출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기출 해설을 이제 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시험을 보셨는데 시험 보시고 이거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죠?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막 잠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 막 끝나자마자 보는 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2차 준비 열심히들 하시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시험을 막 끝낸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부하실 분들,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험이라는 게 항상 아쉽죠. 끝나고 나면은 후회가 남는 게 시험이라 이제 잠이라도 좀 푹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여담을 드렸습니다. 뭐 시험 막 끝내고 들어오셔도 봐도 상관없죠. 보셔도 되고요. 일단 1번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였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가끔 카페를 통해서 2015 교육과정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질문들이 막 많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원래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은 바뀌었던 차트는 좀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리 기술점 과정, 실과 교육 과정에서는 세 가지 역량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힌트도 좀 줬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 역량은 동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역량 세 가지 중에 하나 빈 것이 무엇인지를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특히나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저희가 제일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융합 선택이냐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이름을 적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이지요. 저희 한번 예상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어 드린 이 기출문제 해설은 뭐 제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게 이제 근사치가 아니겠느냐라는 답안으로 드린 것이고요. 출제자들이 만드는 채점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만 하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본에 들어갈 역량의 이름은 관계 형성 역량이다. 2015나 2020이나 동일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역량 세 가지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 생활 자립 역량, 그리고 물어봤던 게 이 블랭크는 관계 형성에다가 블랭크가 들어가 있어서 관계 형성 역량이라고 대답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기존에는 가정과학이라고 많이 불렸던 이 과목이 생활과학 탐구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요거는 이제 받으시면 좋은 내용들이죠. 저희 교과학원에서 지금 세 가지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의 이름은 기술점 가정 동일하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름이 생활과학 탐구 낯선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융합 선택의 경우에는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 발달과 부모라고 하는 정말 너무 생소한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실게요. 2024년도 문제는 정말 기출문제의 향연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게 일종의 이제 붐처럼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봤던 분들이 좀 많이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지혜로운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죠. 자, 반복적으로 주거 환경의 심리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특히 또 나왔어요. 기억본에 들어갈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움직임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죠. 대상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유지되는 거리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인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반복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심리에서
잘 안 물어보던 걸 물어보긴 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개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적인 경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객관식 지문으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관식으로는 물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었는데요. 니은에 들어갈 말이 이제 과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과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1번, 2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교재 중에도 개인 공간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거품과 같은 공간이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중요한 지문들이 아까 문제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자, 과밀이 출제가 된 거죠. 지금 요 개념 그대로 뽑아가지고 냈기 때문에 과밀이라고 대답하기가 좋게끔 문제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일 것 같아요. 굉장히 혼돈되지 않게 아주 간결하게 전공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뽑아서 올해 문제들은 좀 출제를 하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반복 기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왕이 입고 있는 이제 골룡포라고 하는 옷과 이제 모자, 익성관이라고 하는 이 모자를 썼는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골룡포의 가슴과 등, 양 어깨에 용문을 수놓은 원형의 천을 덧붙였다라고 했죠. 여기. 저희 이제 사극 보게 되면은 여기 용으로 막 자수를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반복 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흉배 문제가 이미 기출이 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흉배를 아주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나번의 경우는 이제 팔로담엠 툼, 우리가 아주 열심히 보는 내용이죠. 이 망토처럼 생긴 거.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팔로담엠 툼의 중간에는 이 타볼리온이라고 하는 사각형의 이 천을 붙이게 되는데, 이 타볼리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뭘 물어봤냐 하면, 지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색상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살짝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그래요. 어쨌든 왕을 상징하는 이런 옷에 사용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사용을 했을까요? 금색. 우리 아까 흉배에서 용의 자수를 놨을 때 뭐 사극 한 번씩 다 보신 적 있겠죠. 용을 수놓을 때 다 이제 금색 실로 수를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볼리온을 모르더라도 이게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흉배와 금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용고시 문제가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좀 너무 쉬워서 당황시키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뭐 상식이든 뭐든 동원을 해서 풀어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합격선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자꾸 뭐든 이렇게 적어봐라. 그러면 안 적는 것보다는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반복 기출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좀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의 이름을 적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소비자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되는 상품 유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총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번의 경우에는 운동복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내가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운동복의 경우는 충분히 소재, 디자인 보면서 내가 주문했을 때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정도 우리가 미리 충분히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번 같은 상품들은 좀 문제가 되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자, 이거 내가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가지고 내가 먹어봤다라고 해서 효과가 확실히 나올까요? 이 운동복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자료 수집을 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성능을 예측도 가능하고요. 착용하고 나서도 충분히 만족도를 내가 평가할 수 있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두어 달 먹어봤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골다공증이 치료가 된 것 같아, 예방이 된 것 같아, 정말 뼈가 단단해진 것 같아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 섭취한 후에도 품질과 효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유명한 제품을 구매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기출되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교재에도 실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탐색자가 기억본의 정답이죠. 충분히 탐색해 볼 수 있다. 정보 탐색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광고를 할 때 이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그럼 어디 들어갈까요? 남은 게 경험제와 신뢰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정답은 신뢰제죠. 상품을 사용을 해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매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나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검사제도, 면허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상품 품질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험자라는 건 뭐예요? 자, 신뢰제는 사서 경험을 해도 품질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신뢰제였다라면은 경험제는 내가 사용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험제인 거죠. 내가 경험을 해보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화장품, 청량음료, 맥주, 약품 등과 같이 내가 사용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지만 내가 사용해보면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일단 구매를 하고 나면 맛이 있어 없어, 화장품 촉촉해 안 촉촉해 라는 정도는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정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좀 많이 느끼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기입형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교재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었고, 저희가 기본 교재에는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록해 놓았고, 이제 문제풀이나 모고 때 좀 나올 만한 것들을 따로 좀 추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 때 저희가 이제 실천 이성에 대한 내용들, 실천적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론에서도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던 것들은 언젠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젠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문제풀이 좀 풀어보시면서 대비하셨던 분들은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나면 항상 아쉽죠. 잘 봤을까?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풀었을까? 항상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홈 이코노믹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했던 5가지 지식이 있었죠. 과학, 예술, 그 다음에 기억, 직관적 이성, 철학적 지식, 이 5가지 중에서 이 홈 이코노믹스는 어디에 들어갈까? 그래서 실천 이성이라고 적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건데요. 그 기억에 들어갈 지식의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서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올해 모고 문제는 실천적 지혜 문제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답안이 유사하거든요. 어떤 분은 질문을 또 하셨던 분도 있어요. 답이 똑같은데 같은 건가요? 막 질문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게 뭐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의미는 사실 같아요. 같은데 이제 이게 5가지 지식을 물어보게 되면 실천 이성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또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답을 해야 되는, 사실 의미는 통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출처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내용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천 개념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브라운이 생각하는 실천의 개념, 하버마스가 생각하고 있는 실천의 개념. 이제 이거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고대에 규범성은 있었으나 과학성이 결여됐던 개념, 근대에는 과학성은 있지만 규범성이 결여되었던 개념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조화시켰던 의사소통적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규범성에 대한 이 의미를 또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좀 나와서 허리 찔렸다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범성에 대해서 다들 잘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적 실천은 딱 용어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죠. 자,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실천 이성,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과 교육론 2판에 수록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내용을 주면서 기입형으로 실천 이성을 쓰는 문제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잘 적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규범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를 통한 이성적 합의를 의미하는데, 저희 이제 교재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죠. 그 하버마스에서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서 이제 의사소통적 실천 답을 해야 됐었고요. 규범성과 이 과학적 엄밀성에 대해서 살짝 부연 설명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도달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한다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을 좀 이제 그 해당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적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적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장으로 잘 서술해 주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저희 살짝 가정과 교육론 책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을 과학, 예술, 실천 이성, 주관적 이성, 철학적 지식의 5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우리 이제 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교과는 실천 이성과 관련을 갖고 있다. 자,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아 참된 이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족, 개인, 사회 3가지로 분류를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가족 단위에서 사람들이 살기의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학문이었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뭐 한번 나왔지만 반복 기출이 자꾸 되는 걸 보니까 다시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류에 섞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었었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과 교육론에다가 우리 이제 강론을 좀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복하고 섞어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자,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복 관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원에서 옷감의 종류와 특성, 의복의 세탁, 의복의 보관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흐름을 봤을 때 기억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유추를 해가지고 적어봐라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기억번에 있죠. 학습 내용 간의 위계를 고려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적으세요 했는데, 옷감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섬유가 나오면 되겠죠. 섬유의 종류와 특성, 혹은 섬유와 실의 종류와 특성,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다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1, 2차 시는 탐구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 4차 시는 문제 중심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탐구학습도 얼마 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기출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첫 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2번째 단계에서는 블랭크로 걸어놨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도
힌트는 충분히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했다.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한 게 뭐예요? 가설을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가설 설정이라고 이제 답안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네 번째 실험 실시 보고서 작성,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일반적인 결론과 같은 이제 5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 4 차시는 문제 중심 학습이 나왔는데, 자, 문제 중심 학습 굉장히 반복 기출이 많이 됐잖아요.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크게 딱 물어보는 바람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답안은 어려운 답안이 아닌데 좀 물어보는 스타일 자체를 확 바꿔서 냈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또 이게 또 떨잖아요. 그죠?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문제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를 모둠별로 작성하도록 했죠. 두 번째 단계인데 이때 이제 모둠 학습에 들어갈 때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제 지도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쓰되 과제 수행 계획서에 담겨야 할 내용 4가지를 포함을 해서 서술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저희가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아이디어, 그다음에 사실, 뭐 학습 과제, 실천 계획 이렇게 4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4가지 요소로 뽑았었잖아요. 그거를 좀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탐색과 재탐색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자 보고서 작성까지 했으면 모든 수업의 흐름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발표시켜야 되죠. 그래서 발표 혹은 발표 및 평가 단계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걸 좀 응용해서 냈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냈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 문제로 보여지고요. 예, 기억번 답을 제가 섬유의 종류와 특성으로 썼으나 뭐 섬유와 실의 종류와 특성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가설 설정, 디귿에 담겨야 될 내용 4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교사가 지도해야 될 일로서 서술을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 알아야 할 것이 학습 과제이며 그리고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실천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토론하게 하고 이것을 과제 수행 계획서에 작성하도록 지도한 바와 같이 이런 흐름을 갖고 유사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또는 이제 발표 및 평가 단계라고 답안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로 열고 써놓은 것은 또 부연 설명 적어도 상관없다. 자세하게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적어 넣은 것이고요. 우리 교재 살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기출문제였다 보니까 수록된 내용들이 있었죠.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됐었는데 좀 두 번째 단계 블랭크 걸어놓고 가설 설정이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BL2의 교재 소개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 4가지 집중적인 포커스를 두고서 물어보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크게 단계를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새로운 문제 제시, 아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모둠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교사가 시작을 했던 장면이 보였고, 이제 모둠별 이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4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를 해라 라고 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서 문제 후속 단계 탐색과 재탐색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 걸었던 단계가 발표를 시키고 평가를 하는 요 단계까지 해서 보여주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서 좀 종합적으로 문제 중심 학습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성인기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영양 섭취 기준에 본문에 보시면 쭉 나와 있기는 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두뇌에서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근거로 설정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포도당을 근거로 설정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케톤체가 포도당이 부족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톤체가 이런 비상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두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몰랐던 분도 충분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포도당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내가 몰랐던 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머리를 쥐어짜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든 이제 뭐다로 이제 막 적어서 답안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영양소 3가지 있죠. 탄단지는 영양소 간의 섭취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이것을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황할 수도 있지만 탄단지의 섭취에 대한 균형, 비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적정 비율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눈치를 챌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자료를 좀 보실게요. 자, 포도당하고 에너지 적정 비율이었었는데, 일단 2020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인기에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을 설정하게 되었던 배경들이 나오고 있죠. 두뇌에서 사용되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케톤체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포도당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갖고 평균 필요량을 이제 설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성질환의 그 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설정이 됐다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된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20에서 너무 중요한 특성이었었던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 언젠가는 나오겠지 했는데 드디어 2024년도에 나왔네요. 보통은 이렇게 개정됐던 첫 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20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 당해 년도에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인데, 이번은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이어서 볼게요. 나트륨의 일일 충분 섭취량이 있는데, 나트륨의 성인기 일일 디귿은 2300mg이다. 굉장히 큰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무엇일까 하니,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설정한 목적까지 서술을 하라고 합니다. 요 선생님들이 워낙 대비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다 대답을 잘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이라고 적어주시고, 목적을 막 거창하게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책상화 같은 경우는 답안이 자세하면 점수가 조금 더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최대한 있는 거 없는 거 다 적어주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아까 자,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을 2가지가 이제 수치로 제시가 된 건데, 출제가 2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탄단지 3가지의 비율을, 그 단백질, 지방, 이 3가지의 비율을 물어보는 게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나온 거고, 지금 저희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나온 거죠. 이 나트륨의 경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권고치로만 나와 있는 것이라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나트륨을 갖고 사례를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유의미한 중요한 것을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좀 디귿 같은 경우는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8번인데 되게 쉬워요. 쉬운데 막상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또 잘 썼을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어떻게든 간에 좀 적어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면도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주거 공간을 구역별로 모아서 기획하고 있는데, 조닝에 따른 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안팎으로 보는 주거 문화 책에서 빼가지고 저희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그림을 그대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대로. 예, 그래서 조닝도 되어 있지만 설비적 코어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례가 제시가 된 이제 상태인데요. 이런 기억의 장점을 일단 두 가지 서술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뭐냐면은 조닝만 물어보고 있죠. 구역별로 배치한 조닝의 이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 이거를 이 장점이라고 교재에 수록해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으셨는가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2번에서는 이 이제 욕실과 부엌을 북쪽에다가 배치를 했으며 이 A 구역은 니은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이 다 뭐예요? 예, 설비적 코어 시스템을 썼던 곳이죠. 그래서 다 코어 이제 설비적 코어 시스템이라고 적어 주시고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것까지는 충분히 적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일단 교재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조닝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된다. 침실은 침실끼리 모아놨다 보니까 예, 조용한 그 침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또 가사 작업에 필요한 그 공간들을 모아놨다 보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설비적 코어 시스템인데 배관, 설비 시스템을 한 곳에 모아서 인접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재 중에 이제 이렇게 평면도 여러 가지가 실려져 있었던 자료가 있었어요. 이 자료인 거죠. 똑같은 그림이 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닝도 있지만 코어 설비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잘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 기능성 소재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찍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대비들 많이들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 경찰관 아저씨의 옷인데 이 조끼가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질기반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교통순경분들 위험하게 도로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질기반사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제작 방법을 서술형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를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그냥 세상에나 기억에 해당하는 소재의 이름을 쓰래요. 참 허탈했습니다. 즉위 반사 소재라고 간단하게 적게 만든 문제였었고요.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교통경찰관의 근무 조끼에 이 소재가 이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복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혹시라도 표현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럴 일은 없었겠죠? 뭐 사람이 또 당황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끼를 입었다라기보다는 위험에서부터 그죠? 야간에 일하는 분들, 새벽에 일하는 분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희가 잡아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모자이크가 나왔습니다.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염료를 마이크로 캡슐화 해가지고 합성 수지를 이용을 해서 천에 고착시켜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감 변sắc 소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모자가 밝은색으로 변했고 겨울철에는 이제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는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문상에서는 스키복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소재 이름 온감 변색 소재라고 적어주시고 리을처럼 적용하는 이유를 색상과 복사율을 이용하여 서술을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이제 복사율을 차단하는 게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밝은 색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겨울철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해서 복사율을 더 내가 받아야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부분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을 어둡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쉽게 냈다. 그죠? 좀 아쉬워요. 우리는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올까봐 되게 이제 어쨌든 다 뭐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쉽게도 나올 수 있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한 게 쉽게 나오면 좀 허탈하긴 하죠.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환경 친화적인 어떤 내용에서
우리 한옥이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볏짚 초가집에 사용되고 있는 볏짚이 또한 단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이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러면은 단열재 역할을 할까? 이유를 적되 형태적 특성에 맞춰서 서술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볏짚 안에 구멍이 있죠. 기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함기량 덕분으로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보온성이 증가할 수 있다와 같은 설명들 충분히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 기출이죠. 자, 볏짚은 청국장 만들 때 메주를 새끼줄에 묶어서 건조할 때도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미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세균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예, 볏짚 속에 고초균. 이름만 적으라고 했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지금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까지 시켰으면 참 좋은데 이름만 쓰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약간씩 허탈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서 발효 숙성을 하고 걸러서 얻은 덩어리는 된장이 되고 이제 걸르고 남은 액체는 생강장이 되잖아요. 이 생강장을 뭐예요? 이제 달이죠. 달이는 과정 혹은 달음 과정. 달이는 과정 하시면 되겠고요. 네, 숙성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색깔 농도가 진해지고 풍미가 깊은 간장이 된다. 뭐 메일러드나 카라멜화 등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자 디귿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달이는 과정 왜 필요했을까요? 살균 일단 할 수 있고요. 농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요 과풀초 같은 책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뭐 굳이 몰라도 충분히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 2, 3세의 아이들의 그 인지발달 특성을 좀 적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 굉장히 평이하고 쉽게 나왔어요. 그죠?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죠. 숨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지 숨바꼭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깍꿍놀이, 뭐 숨바꼭질 놀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하는 내용들인데 숨바꼭질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있는 놀이다라고 해서 대상 영속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영속성 이름 적어주시고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달려가다가 꾹 넘어졌는데 바닥을 손바닥으로 막 때리면서 떼찌떼찌 하고 있죠. 어떤 걸까요? 바닥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는 몰랄론적 사고 때문에 떼찌떼찌 때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몰랄론적 사고 그리고 개념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놀이 하고 있어요. 자, 엉덩이에 장난감 주사기로 주사를 놓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사기 대신에 장난감 이 주사기를 갖고서는 신용을 하고 있죠. 뭘까요? 상징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사기가 아닌데 그걸 갖고 그런 놀이를 하고 있죠. 뭐 볼펜 갖고도 뭐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리얼하게 장난감 주사기라고 아주 사례를 뚜렷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 이미 적어주시고 물란론적 사고 특성을 서술화 세우니까 물란론적 사고를 설명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상징적 사고 서술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평이하게 접근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제가 너무 쉬워서 자료까지 굳이 안 보여드리면서 쭉쭉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교재에 다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감각 운동기에서 대상 영속성이란 사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네, 물란론적 사고 요 설명은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상징적 사고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이지요. 우리 실질소득에 대한 것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면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있어서 이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그 면목소득 기억번 화폐의 액면가치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면목소득 이름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실질소득은 이 면목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해가지고 니은은 실질소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
명목 적으시면 되고 니은번에 실질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 의미로도 설명하래요. 이 사실은 의미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나왔는데 또 추가로 의미를 설명해 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알고 있는 걸 적어 주셔야겠죠. 살짝 이런 데서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 연도에 비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실질 구매력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실제 소득을 통해서 알 수 있다와 같이 살짝 적어주시고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을 조정한 것이 실제 소득이다와 같은 대답들을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디귿에 해당하는 값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약간 좀 사실 싱겁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답 다 줬잖아요. 그죠? 명목소득 나누기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그리고 앞에서도 5,000 나누기 103 해가지고 4850이 나온 거를 다 보여줬어요. 4,800 나누기 100 해서 3,800 나온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5,200 나누기 108을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적어주시되 이제 1000단위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치를 이제 계산해 주시고 나서 요 두 개의 연도, 이 두 개의 연도가 이제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었냐 하면은 4,810이 나왔더라고요. 4,810. 자, 4,810이니까 이거보다 더 줄었죠. 실질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내가 받았던 소득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니은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최대한 뭔가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뭘 설명을 또 막 요구합니다. 되게 쉬운데도. 그래서 일단은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숫자상으로 제시를 해준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한 것이고 그 결과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해설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평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평이하면 뭐예요? 실수하면 굉장히 좀 타격이 크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하고 막 떨리고 하는 과정들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미 끝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딱 적고 있다. 2차 준비 열심히들 해보시면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1차 시험 보고 2차 발표할 때까지가 좀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좀 놓고 편안하게 최대한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험 보지 않은 분들 초수생들 보신 분들은 그 생각하세요. 시험장 갔을 때 실수하지 말아야겠구나. 실수 안 하게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공부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공 B 보도록 하겠습니다.